오늘은 초안지 그 1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팽성대전에서 대패한 유방이 장량에게서 받은 천하패도를 걷기 위한 3가지 길 중 첫 번째 길이었던 국왕왕 경포를 포섭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초나라의 맹장이었던 이 경포를 한나라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한나라의 문신이었던 수하의 현란한 말재간으로 경포를 설득하자 안 그래도 이미 조금 틀어져 있던 경포와 항우 사이를 논리와 당위성으로 더 크게 벌릴 수 있었고 경포가 당시 더 우위에 있던 초나라를 버리고 더 약한 세력이었던 한나라를 따를 결심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 게다가 수하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경포가 나중에 딴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초나라의 사신 앞에서 경포가 배신했음을 떠벌려 버렸고 경포는 결국 초나라 사신을 죽이게 되면서 빼도 박도 못한 채 한나라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신세가 되었다는 이야기.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혹시 만약에 이전 내용이 가물가물하시다면 유튜브에서 지난 초안지 이야기들을 다시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용 이해도 2배, 조회수도 2배, 누이 좋고 외부 좋은 반복 학습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초안지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여러분 206년으로 가봅시다. 206년 항우가 패왕을 자처하며 각 제후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던 분봉의 시기. 경포와 마찬가지로 수적 출신인 팽월은 나름 이름을 좀 날렸던 반진나라 세력 중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우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탓에 왕이나 제후가 되지 못했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팽월은 항우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는데 당시 항우는 명실공히 중국 대륙의 패자였고 팽월은 그냥 쩌리 장군이었기 때문에 팽월은 데리고 다니던 약 10,000명의 세력을 이끌고 반항우, 그러니까 반초나라 세력에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이쯤에 팽월이 의탁할 만한 규모의 반항우 세력이라고 하면 크게 2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전영이 이끄는 제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유방이 이끄는 한나라였죠. 하지만 당시 유방의 한나라는 대놓고 대외적으로 항우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았는데 원래대로라면 파촉 지역 같은 험지를 분봉이라고 나누어준 항우에 반해 유방이 앞도디도 생각하지 않고 전면전을 벌였어야 하지만 당시 한나라는 내정 1인자였던 소하의 설득에 넘어간 유방이 한 타임 참고 넘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항우에 반대되는 세력이라고 볼 수 있었던 건 전형의 제나라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팽월이 선택할 수 있었던 선택지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제나라 뿐이었죠. 자, 어쨌든 그게 자신의 선택이었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외통수였든 이 팽월의 제나라 합류라는 사건은 전형에게 큰 도움이 되는 일이었는데요. 과연 이 팽월이 뭘 했길래 겨우 10,000명의 세력으로 제나라와 초나라의 거대한 전쟁에 큰 도움이 되었던 걸까요? 한번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자, 먼저 팽월의 출신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팽월이 뭐 하던 사람이라고 했죠? 수적이라고 했죠. 물론 경포처럼 장강에서 놀던 좀 큰 규모의 수적은 아니었지만 팽월은 나름 지역에서 이름이 좀 알려진 수적이었습니다. 원래 도적대라는 게 정규군에 비하면 훈련도 좀 덜 되고 아무래도 오합지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도적대일수록 정규군이 토벌하러 오기 전에 충분히 이득을 보고 빠지는 급습과 약탈에 능하기 마련인데요. 팽월은 특히나 그 용병과 빈집털이의 전략에 능했던 터라 항우의 초나라군이 제나라와 전면전 또는 공성전을 벌인 틈을 타서 초나라의 후방을 공격해서 보급품을 약탈한다거나 요충지의 급습을 시도해 타격을 주는 등 요즘 말로 말하면 히트앤런, 치고 빠지는 효율적인 전략, 어떻게 보면 좀 얍실한 공격을 여러 차례 아주 성공적으로 해내면서 초나라에 야금야금 피해를 누적시키고 전형의 제나라가 초나라에 대항하는 데 지속적인 도움을 주게 된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 자꾸 깐족깐족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집을 비우면 빈성을 털어버리기까지 하는 등의 팽월이 너무나 짜증났던 항우가 휘하장수였던 소공각에게 대군을 주어 팽월을 쓸어버리려고 했지만 오히려 소공각을 털어버리기까지 합니다. 이후에는 한왕 유방이 한나라 2년에 맨땅에서 허우적거리던 삼진 세력을 때려잡고 동쪽으로 항우에게 나아가는 시기가 되자 거의 무너져가는 제나라의 흐름에서 벗어나 새로이 떠오르는 반항우 세력인 유방에게 몸을 의탁하게 되죠. 사서의 기록이나 정황을 보면 이 당시에는 뭐 엄청 진지하게 유방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뭐 이렇게 했던 건 아닌 것 같지만 어느 정도의 상하 관계는 갖추긴 했던 것 같아요. 팽월이 항우로부터의 제대로 된 자리를 받지 못해서 반감을 가졌던 걸 의식을 했던 건지 유방은 팽월에게 위나라 상국의 자리를 줍니다.
사실 이미 팽월이 제나라 전영에게 의탁해 항우와 싸울 당시의 유방은 팽월에게 장군의 자리를 주었지만 실제로 의탁하고 있는 건 제나라였고 벼슬을 받은 쪽은 한나라인 약간 모호한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에 받은 장군의 벼슬과 새로이 받은 상국의 벼슬은 그 벼슬의 급도 실질적인 체감도 많이 달랐죠. 팽월로서는 제대로 된 그리고 멋들어진 벼슬을 받는 게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이 때문인지 팽월은 꾸준히 유방의 편에서 항우에 반해 싸웠고 팽성대전에서 대패한 유방에게 경포와 팽월, 한신을 중용하라고 장량이 조언한 것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그 재능과 능력을 열심히 뽐냅니다. 팽월이 얼마나 반항우 전쟁에 지속적인 성과를 내었는지는 사마천의 사기, 미표, 팽월 열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함께 읽어보면서 장량이 허튼 소리를 한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206년 항우는 함곡관으로 들어가 제후들을 왕으로 봉했고 제후들은 모두 자신이 받은 나라로 돌아갔다. 그러나 팽월은 거느린 사람이 만여 명이나 되었지만 받은 땅이 없어 돌아갈 곳이 없었다. 한나라 원년 가을에 제나라 왕 전영이 항왕, 항우에게 반기를 들고 맞섰는데 한왕 유방은 팽월에게 사람을 보내어 장군의 인수를 내린 뒤 제음 지방에서 남쪽으로 나아가 초나라를 공격하도록 명했다. 이에 항왕의 초나라는 장수, 소공, 각에게 군대를 주어 팽월을 치도록 하였으나 오히려 팽월이 초나라군을 크게 격파했다. 한나라 2년 봄, 한왕 유방은 위왕 위표를 비롯한 다른 5 제후들과 함께 동진하여 초나라를 공격했는데 이때 팽월은 그의 군사 3만 명을 이끌고 외항 지역에서 한나라에 의탁하였고 한왕 유방은 팽월을 위나라의 상국으로 삼아 군대를 지휘하여 양나라 지역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한왕 유방이 팽성 싸움에서 지고 군사는 뿔뿔이 흩어져 다시 서쪽으로 물러나게 되자 팽월은 함락시켰던 성을 모두 버리고 자신의 군대만 거느린 채 물러나 북쪽으로 회군해 황하 근처에 머물렀다. 한나라 3년 팽월은 늘 한나라의 유격병으로 있으며 초나라의 이곳저곳을 공격하여 위나라에서 초나라의 후방으로 오는 식량 보급로를 끊었다. 한나라 4년 겨울 항왕 항우는 한왕 유방과 함께 형양 땅에서 대치하였는데 팽월이 수양 지역과 외항 지역에 있는 성 17개를 함락시켰다. 항우는 이 소식을 듣고 형양에서의 대치를 계속하지 못하고 대사마 조구로 하여 성을 지키게 한 뒤 스스로 병사를 이끌고 팽월을 막으러 가야만 했다. 팽월은 성을 내어주고 북쪽의 곡성으로 달아났다. 자, 어떤가요? 연도별로 계속 무슨 성과가 와르르 쏟아집니다. 사실 이 뒤에도 계속 팽월의 성과는 이어지지만 사실 한나라 4년 겨울의 이야기도 아직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형양대전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팽월의 전공은 여기까지만 맛배기로 보는 걸로 할게요. 자, 어쨌든 여러분도 보셨듯 이 팽월의 치고 빠지기 전략, 북쪽에서 자꾸 항우를 괴롭히는 싸움들은 항우의 세력을 야금야금 갉아먹었고 유방의 천하통일에 지속적인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원전 206년까지 돌아갔던 이야기가 다시 장량의 3가지 천하통일 계획으로 돌아옵니다. 자, 레드썬! 첫 번째 천하통일의 발판, 경포를 꼬셔라. 두 번째 천하통일의 발판, 팽월을 활용해라. 까지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이야기죠. 자, 이제 그럼 마지막 3번째 천하통일의 발판이 남았죠. 그 발판 도대체 무엇이었나요? 바로 한신을 중용해라 였죠. 그 당시 이미 유방의 세력에 포함되어 있었던 한신. 당시 한신은 한나라에 오자마자 소하의 추천이라는 어마어마한 낙하산을 타고 거의 대장군의 자리에 앉은 거에 비해서 크게 기록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기 파촉에서 처박혀 있던 유방의 한나라의 삼진 세력을 토벌할 계획을 내고 사서에 정확히 그 디테일이 기록된 바가 없어서 사실이냐 아니냐 과장이냐 헛구냐 하는 갑론을박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한신의 주요 레전드 업적 중 하나로 꼽히는 암도진창, 즉 장량이 불태우고 온 잔도를 미끼로 삼진의 눈을 돌리고 진창고도라는 새끼를 통해 삼진을 공격한 2가지 성과가 있기는 했지만 이 정도 가지고 장량, 소하와 동급으로 후대에 평가받는, 아니 조금 더 쳐줘서 거의 원탑으로 평가받는 정도는 아니었죠. 아니 딱히 대단한 성과를 내고 말도 안 되는 레전설의 경지에 이르러 있지는 않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말이에요.
유방과 다섯 제후군이 동진에 동진을 거듭했다가 팽성에서 대차게 깨지고 돌아올 때도 한신이 뭘 딱히 어마어마하게 잘해서 뭐 수습을 빨리 했다거나 아니면 한신의 군사들은 이 와중에 멀쩡했다거나 하는 뭐 그런 스토리텔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런데도 왜? 도대체 왜 장량은 그다지 별 볼 일 없었던 한신을 중용하라고 했던 걸까요? 왜 한신은 소화라는 내정 1인자의 낙하산을 탈 수 있었던 걸까요? 도대체 왜 한신은 천하통일의 그 마지막 발판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걸까요? 그 대서사시를 담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하통일을 위한 두 가지 발판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가 펼쳐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발판이 모두 준비된 이후 유방은 어떻게 항우를 몰아내게 되는 걸까요? 3만으로 50만을 깨부수던 항우는 도대체 뭘 어떻게 천하패자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걸까요? 그 결말이 급속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초안지 이야기,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더 생생하고 또 깊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초안지 14번째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